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이 오늘 새벽 어제 발사했던 미사일이 북극성 2호라면서 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에서도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북극성 2호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 있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이 고체 연료 사용으로 발사 시간을 크게 줄였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는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체제 보장 언급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로 대답한 북한. 앞으로 이런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제가 지금 방금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9일 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던 이 평안남도 북창 인근 지역에서 발사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 신형 미사일, 이른바 그 북극성 2형 미사일, 예. 즉 이 고체연료 엔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추정이었는데 북한도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네. 북한은 이제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제 발사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이제 한미 양국 모두 이제 지난달 29일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이 신형 미사일 아니겠느냐 이런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한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 미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나왔었죠. 이 신형 미사일은 그 사정거리가 그 3,000km 정도. 어제는 그 최고 고도 560km, 비행거리 500km를 이제 기록을 했고 동해상에 떨어졌죠. 일본의 이제 경제적인 배타 수역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발사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그 평소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주로 새벽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어제는 오후 4시 59분경 맞습니다. 거의 뭐 오후 5시 다 돼서 이제 발사를 해서 주목이 되는데 예. 아마도 이게 그 고체 연료 엔진 미사일이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이동형이 실어서 뭐 바로 알 수 있고 발사하는데 뭐 한 5분 정도면 발사할 수 있다. 5분 정도 소요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때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발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4일이었죠. 그 중장거리 그 탄도미사일 화성 12를 이제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고 반에 발사를 한 것이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8번째 그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엔 안보리 그 긴급회의 소집을 좀 요청을 했고요. 현지 시각으로 그 23일 안보리 긴급회의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의 외교안보 라인, 이 경제수장 인사는 발표했죠. 네, 요즘 뭐 거의 뭐 청와대와 내각 인사수식창하다 보면은 주요 뉴스다 끝나는데요. 예.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장에는 그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 좀 어느 정도 그 예상이 좀 되어 왔었던 인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번에 그 미국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이 특사단을 이제 예방을 했던 만났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 정책실장에는 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게 좀 독특한데요. 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그리고 그 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각각 이제 그 지명이 됐는데요. 네, 국제경제자문회의 그 부의장에는 이 김강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 교수, 이분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경제 개인 교사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 대통령 그 통일외교 안보 그 특별보좌관에는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과 그 문정인 연세대 그 명예특임 교수가 각각 임명이 됐는데 네. 홍석현 이사장은 처음 듣는 소리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춘추관에서 그 기자들에게 이들 인선 내용을 직접 이제 그 설명을 했었죠. 예. 근데 그 강경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외교부 장관으로 첫 번째 여성 외교부 장관이죠. 그렇죠? 네. 또 네. 하나의 그 유리천장이 깨졌다. 이제 이런 평가가 좀 나올 만하죠. 예. 그리고 이분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KBS 그 영어 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그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세종대 교수를 거쳐서 이 1999년에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으로 이제 그 외교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외교부 수장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2005년에 국제기구 그 정책관으로 이제 발탁했는데 이게 국장급입니다. 외교부에서는 그 두 번째 여성 국장이었고요. BUSC 즉 비애무고시 그 출신이 도선 그 첫 여성 국장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그 부판무관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그 부대표 등 그 유엔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 지난해 10월 안토니오 구테우스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 당선자 그리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죠. 예. 여기에 그 인수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그 정책특보로 임명이 됐는데요. 상당히 그 독특한 특이한 이제 이력의 소유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됐는데 이 비애무고시 출신이어서 이 기수와 그 계파 즉 외교부 그 순혈주의를 좀 타파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와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제 북핵 문제나 미국과 중국 등 그 강대국 상대 업무를 좀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자녀의 국정 문제, 뭐 위장 전입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참 이제 이 문제들이 쉽지 않은 문제이고 항상 좀 논란이 되어왔던 많은 문제이기도 하는데, 자, 이 성인이 되는 그 자녀의 그 국적 선택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외교부 장관 수장의 그 딸인데 이제 그 장녀가 이중 국적을 좀 갖고 있다고 하죠. 또 그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 위장 전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이 병역 렌탈이나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이 5대 비리 관련자는 그 고위공직에서 그 원천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배치되는 것 아니냐. 뭐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이 청와대는 강경화 그 예무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그 사전에 좀 확인된 사안들이다 이렇게 미리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책임자가 그 배제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항상 이제 그 원칙과 현실의 문제 상당히 좀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 교수 18대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싱크탱크인 내일에 소장을 맡기도 했었죠. 2012년 대선 때 그 문재인 후보가 그 합류를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장하성 교수 안철수 후보를 좀 선택을 했었고요. 지난해에는 그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그 요청을 받았지만은 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말하자면 그 3구 초려인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죠. 이 장하성 청와대 그 신임 정책실장 개인적으로 그 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그 이루어진 인사를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학자로서 그 인생을 마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흔들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이 공석이 된 검찰 수뇌부에 대한 긴급 인사도 있었다고 그러죠? 네, 검찰에 상당히 좀 동요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지난 금요일 그야말로 그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죠. 서울 그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이제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무려 2단계를 뛰어넘은 그 승진 인사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차장들이 다 동기이거나 그 위의 기수들이거든요. 그 당연히 윗기수들은 곳을 벗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상당히 그 검찰의 그 충격적인 인사였죠. 그러자 이창재 법무장관 권한대행, 즉 그 법무차관이 곧바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김주현 대검차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법무부와 그 검찰 수뇌부가 다 이제 그만둔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법무부 차관에는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그리고 그 대검차장에는 그 봉욱
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을 했는데 일단 그 검찰 조직 그 안정화 쪽에 초점을 둔 인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청와대 그 법무비서관에는 그 김영현 전 그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이제 그 선임을 했는데요. 네. 임명을 했죠. 이 김영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근 그 법원 행정처의 그 사법개혁 논의 그 전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 수뇌부의 그 책임 문제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 처음으로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법개혁에도 상당히 좀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 출범 12일째입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죠. 또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자, 여야정 협의체부터 개헌 얘기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상견례 자리 어떠셨어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원내대표랑 대통령이 그렇게 만난 게 한 번 있었다 그래요. 아.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만나자. 예. 이렇게 제안을 한 점에서 이례적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예. 또 의례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밥 먹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또 구체적 합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런 점에서 좀 대단히 발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시 만난다는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대통령과 지난번에 만났던 그 5당의 원내대표들이 함께 만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얼마나 자주 만난다는 얘기도 나왔나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 구조를 어떻게 하고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그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바로 실무협의에 들어가서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그걸 결정하도록 이렇게까지 합의했습니다. 실무진들이 이제 들어간다. 지금 노회찬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 첫 번째 의제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 의제는 뭐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 의제는 이른바 개혁 과제들 이제 정부가 제가 이제 그걸 제안했어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예. 그 중에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꽤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느 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빨리 합의해서 입법할 걸 입법하고 추진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 입법이요? 네. 그 이외에 예를 들면은 좀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좀 논의에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논의를 하되 어차피 해결되는 시점은 좀 뒤로 갈 것이지만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먼저 하자는 거죠.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 입법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아동수당에 관련된 그런 복지 사안에 관련된 문제들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같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개혁 같은 부분들도 후보들이 다 똑같이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이게는 여지없이 같은 같이 공약한 부분들은 빠르게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죠? 네네. 예. 근데 여기에서 좀 얘기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얘기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선거제도에는 제가 먼저 꺼냈던 그 부분이고요. 네. 예, 왜냐면은, 개헌안에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은, 이 대체로 개헌안은 정황식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그 권한을 국회로 넘기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넘기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력 구조의 문제가 따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국회 권한이, 이 개헌의 결과 국회 권한이 커지는 것은 명확한 일인데,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 제대로 뽑히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 이제 국민의사와 관련된 비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건 개헌특위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그 변경을 갖다가 개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개헌이 개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지역구도에 기반한 선거구제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 예. 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 요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일 선거구제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권력 구조가 보다 폭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 국회 논의, 국회에서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합의가 다르게 된다면은 이런 건 존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런 권력 구조의 변화와 별개로 예를 들면은 이제 검찰총장을 갖다가 어떻게 임명하느냐라거나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대법관 재청권을 어떻게 변경시켰냐 이런 데 대한 개헌특위 내의 논의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시 선거제도의 어떤 개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죠. 대선 전에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 도출하지 않았나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백지화되고 다시 논의해야 된다. 아니요, 그거는 그 당의 사정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합의가 예. 사실상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그래서 줄이겠다. 그것과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돼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 시기를 맞추려면은 그냥 대통령 임기를 갖다가 5년이 아니라 3년을 줄여야 된다. 예. 라는 결론이 더 사실은 더 중요한 쟁점이었고요. 예.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어떤 제안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 대통령의 권력이 5년이 일단은 보장된 상황에서 그렇죠. 논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떻게 요새 인선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장하성 교수도 굉장히 파격적이다. 외교부 장관도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럼 별 문제 모두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예, 지금, 인사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좀 그런 격식을 좀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편만 쓴다는 그런 인상을 전혀 안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호감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이런 분들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두 건은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하자로 지적될 수 있는 사안, 국정 문제라거나 위장전입 문제나 이런 걸 인사 담당 수석이 먼저 이걸 공개하면서 자신들 이거 가지고 고민했지만은 정도가 미약해서 이건 이제 인사에는 이제 지장을 안 주는 걸로 했다라고 솔직하게 밝힌 대목은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그게 병력 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문제도 아니었고
예. 또 그리고 외국에 있던 아이를 갖다가 그 본국으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친척 집에 주소지가 잠시 있었던 그런 부분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예와는 좀 정도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검찰 개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는 뭐 검찰 개혁은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게다가 최근에 돈봉투 사건 같은 것이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말 그런 강력한 요청을 한 셈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좀 저는 인사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인적 쇄신은 만능이 아니다고 보고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어떤 검찰 권력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시스템 개혁이요. 예를 들면은요, 공수처. 예를 들면은 이제까지 얘기됐던 그 공수처 문제라거나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거나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제 몇 기까지는 다 날려보낸다거나 또 어떤 뭐 이 정치 성향으로 분류된 사람 다 그 뭐 옷을 벗긴다거나 이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은 일회적이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적 쇄신을 해야 되겠으나 사람만 이렇게 그 바꾼다 그래가지고 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까지 뭐 검찰이 제대로 잘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사실은. 예. 그런데 스스로 못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고 특히 돈봉투 사건이 또 이제 상징적인 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혁해서라도 담보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형 수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리죠,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떤 그 재판이 좀 어떻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저는 잘 이루어지기를. 물론 그렇죠.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재판에서 예. 정말 국민들에게 좀 솔직하게 시인하고 또 재판에 성실하게 좀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참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고 예. 또 우리 나라에도 많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희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부천부터 신월까지 5km 구간 정체가 늘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까지 6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조금 전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올림픽대교에서 잠실 철교 구간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광진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동작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도 서행입니다. 반대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동작대교에서 청담 지나는데도 서행입니다. 나린내가는 강변북로 구리 쪽 보고 있는데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가 밀리고 있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자, 그래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경총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죠.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지금 현재 시급이 6,470원이죠. 그죠? 예. 이걸 이제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일단 이거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000원으로 3년 안에 올린다고 한다면 매년 평균 15.7%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 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한 6-7% 정도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2000년 이후로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000년 이후로 보더라도 8.7% 정도 연평균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15.7이라는 그 퍼센테이지는 그 예년에 비해서 근 뭐 2-3배 정도 높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 그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별반 나을 게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 최저임금 인상을 다 감내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노동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 그만큼 소비가 촉진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부자들한테 돈이 더 많아진다고 소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진짜 이 최저 임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요만큼 오르면 그만큼 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이 촉진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사실은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아시다시피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결국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상당수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소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국의 송금을 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정 효과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계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올린 나라들 중에서 물가와 실업률이 오르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올랐던 그 인상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7.25달러로 최저임금 결정된 이후에 지금 11년째 동결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잖아요. 물가 실업률도 안정돼 있고 취업률도 높아지는데 최저임금은 11년 동안 동결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이 생산성이라든지 기업의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오르게 되면 경제에 이런 그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고용 축소라든지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속도가 인상 속도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의 이 시급이 낮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2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으로 11입니다. 25개국 중 11이면 뭐 중위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요.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 그 범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고정급만 포함되어 있고
상여급이라든지 팁 같은 외국에서는 포함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그 산입 범위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했을 경우에도 OECD 국가 22개국 중 7위 정도, 그래서 중상위권 정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 절대적으로 금액으로 비교했을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했을 경우에 이제 25개국 중 11위란 얘기고요. 예. 근데 최저임금 범위가 우리나라는 그 상여급이라든지 팁이라든지 뭐 숙식비 이런 것들이 다 제외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거보다 높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팁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팁은 작은 거고요. 예. 숙식비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다 대부분 부담하고 있고, 또 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여금이 뭐 상당히 뭐 큰데 이 부분은 다른 나라는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 6,470원 가지고 시급 이 3, 4인 가구들 생계 꾸리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 과연 뭐냐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부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기술이나 기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혼자서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의 보편 타당한 그런 최저임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3, 4인의 가구를 혼자서 책임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가 아니고 다른 뭐 사회보장제도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구 생계비까지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그 정의를 비춰봤을 때 가구 생계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념 정의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평균 임금이라든지 적정 임금이라든지 이 용어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이 아시다시피 나라가 강제로 그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너무 임금 수준이 낮으니까 그거보다 강제로 높게 더 많이 주는 게 최저임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현재도 이제 전체 근로자의 한 20%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인데 만약에 10,000원까지 오르면 전체 근로자의 거의 과반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근로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임금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올리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감면 같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효성 있는 그런 지원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데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가달지 오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균형 있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상계할 정도로 되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죠.